예,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정정해드릴 말씀은 경희대가 아니라 순천향대학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원장협의회 총무이사 맡고 있는 김종민입니다. 오늘 발표는 저희가 대한지역병원협의회라는 조직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의 병원장협의회까지 그간 저희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진행해 왔던 중소병원 관련 대표 사안들에 대한 경과보고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회원들께는 사실 개개인들께 다 소식지 형태로 말씀을 일일이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또 가입을 고려하고 계신 병원장님들께는 우리 협의회가 의료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총무이사를 맡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가입을 권유했을 때 도대체 병협이랑 뭐가 다르냐, 어떤 조직이냐,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인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웠고 저희 회원 모집이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위 말하는 대관 업무라는, 그리고 어떤 규제나 규정을 변화시키는 업무를 하면서 쉽게 오픈시키지 못해왔던 내용들이 있어서 회원들께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때그때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정말 답답한 시간이 길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대표되는 사안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런 조직이다,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299병상 이하의 지역 중소병원, 우리들은 여태까지 몇 년 전까지는 의협이나 병협 어디에서도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협의회가 출범하면서 의협, 병협 양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고, 또 의료 전달 체계에서의 중소병원의 역할에 대해서 부각시켰습니다. 또 규제 일본도의 중소병원 정책을 방어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늘 제 발표 내용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 공개는 못하지만 아주 다양한 의료 현안에 적극적인 개입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매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소병원들의 앞날이 우리 협의회로 인해 그리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5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중소병원들의 중대 사안이었고 또 사안이고, 어떤 것들은 우리 협의회의 제안에 의해서 법 개정이 된 것도 있습니다. 먼저 앰뷸런스에 대한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병원급은 구급차를 운영해야 하며 5년에 한 번은 차량을 교체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개정 이전에 병원급 의료기관의 구급차 구비 의무 규정입니다. 사실 다 아시겠지만 거의 쓰임새도 없는, 어떻게 보면은 그 물품 이송할 때나 가끔 쓸까 하는 정도의 용도인데 5년에 한 번씩 신규 차량으로 바꿔야 되는 또 불합리가 있었고, 또 인력도 배치해서 운영을 해야 됐기 때문에 비용 손실이 있었습니다. 저희 협의회 출범과 더불어서 저희 고문이셨던 분께서 이 문제 꼭 심각하니까 반드시 해결하자고 해서 저희 첫 사업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환자 이송 업체들의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구급차를 이용하는 일이 굉장히 드물어졌고, 유지 비용은 계속 지출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규칙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송업체와의 위탁계약이 있으면 자체적인 구급차의 운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으로 변경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구급차를 기존처럼 직접 운영하거나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선택권이 부여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참 현실을 반영한 좋은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협의회 출범과 더불어서 시작한 첫 사업이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탁계약한 이송업체들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나 복지부나 지자체에서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내용이었는데, 마치 의료 폐기물 업체들 간의 가격 카르텔의 형태와 유사하게 지역 중심으로 가격 담합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경남 일부 지역에서는 월 300만 원 이상의 관리료를 내야 되는 곳도 있었고, 또 가격 인상에 항의를 하면 출동을 늑장 부리거나
계약을 안 해버리는 사태까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의 인지 역시 저희 협의회 전체 톡방에서 처음으로 알려지게 됐고요. 작년 국정감사와 또 지난달에 있었던 보건의료발전협의체라는 보바리업에서의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로 인해서 개정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계약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직접 해결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지금까지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대안은 마치 CTMR 운영 방 형태를 차용한 공동 활용의 형태, 또는 저희 협의회 내에서 저희 같은 병원이나 의사들의 조직 내에서 직접 콜센터를 만들어서 각 병원들이 그 콜센터와 위탁 계약을 맺는 방법, 그러니까 이송단체하고 직접 계약을 안 하는 방법을 저희가 제안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사설 구급차 한 대가 한 개 병원만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5개 이상은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에 대한 제안, 그리고 가격 담합이 도저히 우리가 깨트릴 수 없는 벽이니 이 차단을 위한 이송 비용의 현실화, 그러니까 인상, 수가 인상을 제안해서 논의를 지금까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구급차 한 대가 여러 개 병원에 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은 수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가격 담합 또는 보복성 늑장 출동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복지부가 민원 처리 경로를 만들어서 대응하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추후 진행 상황은 회원들께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완료된 사안인데요.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제도 개정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정말 힘든 와중에 중소병원이 유독 더 힘들었던 그 시기에 국회에서 환자와 접촉하는 모든 근무자의 복장을 특수 세탁하도록 하는 좀 특이한 입법안이 예고되었습니다. 내용을 저희가 검토해 본 뒤에 대한의사협회와 저희 협의회가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연구했고, OECD 국가 어디에서도 특수 세탁을 하지 않고 일반 세탁하는 점을 저희가 발견한 뒤에 일반 세탁이면 충분하다는 다양한 레퍼런스를 제공했습니다. 또 입법 내용이 너무 모호했기 때문에, 그리고 포괄적이어서 일선 의료기관들에서는 혼선이 초래되고 엄청난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8월에 이 제도를 강행한다는 행정지침이 이제 내려짐에 따라서 의사협회를 통한 입장문 발표, 또 저희 협의회 개별의 입장문 발표, 그리고 강력한 항의를 진행했고, 이제 이면으로는 복지부와 계속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저희 협의회가 저희 회원분들 여러분 몇몇이 도움을 주셔서 100병상, 200병상일 때 도대체 얼마의 비용이 소모될 것이냐, 직원들 옷을 다 특수 세탁을 돌렸을 때 얼마의 비용이 나갈 것이냐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어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요. 특히 100병상 이하 병원급들은 수요 재정의 추계 지표가 연 1억 5천에서 2억까지 증가되는 것이 확인되었고,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되더라도 범위를 축소시키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수가를 신설할 수밖에 없다는 설득을 강하게 이어나갔습니다. 지속된 논의 끝에 결국 혈액 등 감염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오염이 의심되는 종사자에 한해서만 특수 세탁이 진행되는 것으로 범위가 축소되어서 올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과 큰 차이 없는 내용만으로 규정 내용이 제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저희 회원들 병원에 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법안이었지만 저희 협의회의 소통력으로 잘 막아낸 사례입니다. 세 번째는 모두 관심 많으신 CTMR 공화제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CTMR은 이미 보급화된 지 굉장히 오래된 진단 장비에도 불구하고 남용을 막는다는 명목 때문에 공동 활용 병상 제도라는 장벽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 때문에 이 병상이 고액에 거래되는 사회적 폐단이 발생하고 있고, 또 장비 교체나 병원 이전 시에도
그 큰 금액이, 심지어는 장비 금액의 한 30%에 육박하는 병상 확보 금액이 지출되어야 했습니다. 이에 저희 협의회가 주도적으로 이 규정의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복지부가 이에 응해서 보발협을 통해 개선 추진이 결정되었습니다. 이게 사실 엠바고성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많이 빼고 올렸는데요. 현재까지 확실한 내용은 공화제는 폐지된다는 내용뿐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의료기관은 자체 병상 수가 줄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허용될 것입니다. 저희 회원분들이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병상을 좀 줄이고 싶고 검사 영역, 또 병실을 줄여서 검사 영역, 톡스클리닉을 좀 넓히고 싶다고 얘기하시는데, 줄이시려면 지금 줄이셔야 됩니다. 제도가 바뀌어서 병상이 줄면 운영하실 수 없고요. 또 주의하실 점은 공활제 상황에서 병상 기준에 충족한 상태여야지 제도가 바뀌었을 때 있는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5배드든 8배드든 확보 병상이 부족하시다면 지금 확보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입니다. 병상이 아예 없거나 또 적은 의료기관들은 그럼 어떻게 이 장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냐? 일단 공식적인 예외 규정은 전문병원과 감염병관리기관에서는 예외적인 인정이 될 전망입니다. 이건 공식적인 발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은 없고요. 또 의원급들 중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몇 명의 합동개원의 형태, 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다른 과 전문의들 간의 연합개원 형태는 예외 인정토록 하는 것을 확정은 아니고요. 복지부 내에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 외 이런 예외 규정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장비 운영을 원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 지금 기존의 회원이 아니라 향후에 개설을 해서 미래에 저희 회원이 되실 분들, 근데 병상이 100병상이나 150병상이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절대 금지가 아니고요. 모두 특수의료장비 심의위원회라는 게 설치돼서 그 내에서 지역 발생의 인프라를 확인한 뒤에 허가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면 금지는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도 굉장히 저희가 중요한 부분을 얻어낸 것인데, 인력 기준에 대한 개선도 공화제 폐지와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CT/MR 인력 기준에 대해서는 사실 CT에 대해서는 비상근 의사의 방문 횟수가 주 1회에서 월 1회로 바뀌는 것은 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직 복지부에서는 오픈을 시키지 않고 있지만 상근제도에 대한 큰 변화가 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CT/MR 공활제 폐지에 대한 저희 회원분들, 병상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 회원분들의 입장이 각각 다를 것입니다만, 긴 시간 지속된 음성적인 병상 매매의 고리를 이제는 끊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무보다 숲을 먼저 보는 시각을 가지고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바꿀 수 없다면 좀 더 오랜 시간을 공을 들여서 하나씩 바꿔나가는 끈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활제도 개정에 저희 회원들의 피해가 최대한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마무리까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에 대한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장성, 밀양 등의 의료기관 화재 때문에 의료기관 내 소방시설의 기준을 강화해야 된다는 사회적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결국에는 2019년 8월에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급 의료기관은 모두 의무 설치를 해야 하고 모두 소급 적용의 대상이 됩니다. 현장에서의 조항을 고려해서 3년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됐고 그 기간이 올 8월 31일까지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부 내용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병원은 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고 소급 적용 대상입니다. 소급 적용이라는 것은 법이 발효돼도 그 이전에 병원을 설치 운영하신 분들도 소급 적용 다 설치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스프링클러는 사실 대공사입니다. 전체를 동시에 공사하게 되면
진료, 입원, 수술 모두 멈춰야 하고요. 또 부분 공사로 나눠서 하게 돼도 업무의 일정 수준 이상의 방해는 발생할 것입니다. 또 이렇게 공사를 나눠서 하면 공사비가 상승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희 협의회가 직접 담당 부서와 여러 차례 논의를 한 결과 정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약속받았고 3년의 유예 기간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예 기간에도 이 유예 기간도 이제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경영 타격을 입은 저희 중소지역병원들은 그 4개월 내에 공사를 진행할 여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저희 협의회 박진규 공동회장님, 현 의사협회 의무부회장님께서 복지부 소방청과 담판을 지으셔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추가 4년의 유예 기간을 더 얻어냈습니다. 물론 화재 발생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원금이나 유예 기간은 포기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회원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료기관 장의 자의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회원들께는 이 유예기간의 연장이 숨통을 터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100병상 이하의 병원은 중앙 30%, 지자체 30%, 의료기관 40%의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기다려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스프링클러라는 게 사회적 요구 때문에 당장 달아야 될 부분이지만 저희는 언제든지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작은 규모의 의료기관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영 상태를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은 앞서 4개는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관심이 없는 분은 또 없을 수 있겠죠. 근데 저희가 이런 정책적이고 규제에 대한 것만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척추 영역에서 조정 삭감에 대한 대응입니다. 저희 병원장협의회 전체 회원의 60% 이상이 척추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하시고 또 수술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다들 아시겠지만 특히 척추 영역은 타 질환과 다르게 상당히 높은 조정 삭감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협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논의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불과 얼마 전, 이번 달인데요. 복지부 심평원과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너무 삭감률이 높다. 보통 저는 외과 의사입니다만 저희 병원 삭감률은 사실 0.5% 이하입니다. 척추 질환을 다루는 저희 동료 의사한테 삭감률을 물어보고 20%가 넘는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정리해서 복지부와 심평원 담당 부서와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자리가 마련됐다는 것 자체가 일단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의료계에서 정형외과 의사회나 신경외과 의사회나 개별로 계속 이런 면담 요청을 하고 테이블을 설치하자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마련된 적이 없었고 저희 회원분들이 전체 수술의 한 30% 삭감을 당하셔도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줄 만한 마땅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이제 테이블로 이끌어낸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근거 없는 혹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런 사례들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요약해 드리면 고시 기준에 없는 자의적인 삭감, 또 보존적 치료 기간을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다른 병원은 당인 이력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삭감, 그 다음에 전문심사 제도 잘 아시겠지만 전문심사위원분들 무섭게 조정하시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앞으로 지속 가능한 협의체를 운영하겠다는 데 합의를 봤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정 삭감을 당해도 이의 신청이 먹히지 않는 구조였는데 앞으로 이 협의체는 공식적이면서 힘을 받는 이의 신청이 가능해졌다는 뜻이고 20, 30%대에서 떨어지지 않는 조정률이 개선될 여지가 생겼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인데 저희 협의회가 출범한 이후로 해왔던 일들 중에 자주 거론되었던 대표 사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아직 거론하면 안 되는 사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반도 말씀을 못 드린 것인데요. 역대급 소통을 하고 있고 역대급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원들을 위해서 정말 매일 그야말로 불철주야 늦은 밤이고 새벽이고 회의체에 나가시는 저희 이상훈 대표회장님 그리고 박진교 공동회장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회원들께는 앞으로 집행부에 더 큰 응원과 힘을 실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